어느 쪽으로 갈 것 같냐. 그러니까 예측 타임 그러니까 그걸 해야죠 예측. 지금 분위기에서는요. 저는 국민의힘 견제하자라는 분위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김상현 특보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네. 명분이 민주당 쪽에 있다고 봐요. 지금은? 그래서 이걸 잘 다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론조사에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납득할 만한 설명을 안 해주니까. 설명이 없어. 네. 설득력이 그게 없는 문제예요. 설명. 그리고 지금 청와대나 이런 데는 좀 전에 이제 재정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또 재정을 많이 아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청와대는 많이 양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부와 3부 여의도 타짜 시간입니다. 여의도 최고의 타짜들이 정치 비평과 컨설팅을 해주는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원탑 여의도 타짜 세 번 모셨어요. 윤태관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상혜 민주당 선대위 민주당 전 선대위 언론특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을 어디다 붙일까 이제 고민하다가 선대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 선대위 언론특보로 그냥 평론가로 하세요. 네. 정치 평론가. 그렇게 해드릴까요? 네, 뭐, 예. 정치평론가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번 주 안에 다음 주까지도 이 얘기할 다음 주 타짜도 요구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주제는 역시 용산 대전이죠. 드래곤 마운틴 워. 그냥 막 갖다 붙인다. 우리 정치적 셀럽들은 요 드래곤 마운틴 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참 준비된 것부터 좀 드래곤 들어보고. 힐워 아니에요, 근데? 아 그렇습니까? 아 제가 잉글리시가 부족해. 드래곤 힐 워랍니다. DH네 DH BH가 아니라 그것도 그러네. 준비된 것부터 듣고 올게요. 반갑습니다. 조선 노동당 정비석 김종훈입니다. 개인끼니 남조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는 겁니까? 그 안 옮긴다는 겁니까? 북조선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내내 귀를 종긋 세우고 있습니다. 야, 니들 때문에 맨날 안보 하는 거잖아. 어? 그 좀 가만히 있지 이 양반들아. 택시 운전하는 송강호입니다. 이게 그 택시하는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이 말씀이야. 청와대가 개방되면 관광객 태우러 효자동으로 가야 되나? 그거 알아요? 효자동엔 기가 막힌 이발소도 있다 이 말씀이야. 예, 기생충 박 사장입니다. CEO는 결단력이 중요하죠. 한번 마음 먹으면 밀어붙이는 정신도 필요하죠. 청와대 이전하는 게 윤석열 당선인 공약이었으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뭐 지지해줘도 좋지 않을까요? 참바다 유해진입니다. 아유 근데 지금 청와대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 말씀 들어보면 또 다 맞는 얘기 같거든 이게. 군 통수권자로서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허님은 몰라요 허님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안 돼요.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왜 또 이렇게 싸워요? 안 돼. 승자 없는 치킨 게임. 이거 안 돼요. 타짜 선생님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드래곤 힐워. 역시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은 달라. 드래곤 마운틴의 드래곤 힐. 야 좋은데. 드래곤 힐 하겠습니다. 드래곤 힐워 DH. 요거에 대한 지금 떠나는 권력과 오는 권력 간의 갈등이 있는데 일단 우리 김상혜 평론가 얘기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요 기류가 확 바뀐 거잖아요. 오전에는 뭐 박수현 수석이 뭐 당선인의 의지를 뭐 알고 있으니까 협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후 들어서 확 바뀐 거잖아요. 네. 실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거 왜 자꾸 궁금하냐면 안보를 말씀하셨는데 뭐 안보 중요하죠. 근데 안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가겠습니다. 국방부 함창 방 빼세요 이러면 그때부터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처음에 이슈가 제기됐을 때는 이해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청취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계속 그런 의견들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려나 뭐 전문적인 어떤 이제 뭐 비용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막 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렇게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의 임기에서 하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어를 썼으니까 계속 영어로 가면 will not가 아니라 cannot예요. 여기서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못 알아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리가 좀 있다. 우리가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거죠. 아 근데 왜냐면 제가 왜 자꾸 그런 말씀드리냐면 처음부터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오전에는 어이 뭐 괜찮아요 그러다가 NSC 끝나고 나서 안 돼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안보 문제를 이해관계자나 아침에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그 무능력한 정부를 계속 임기 말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게 대략 3월 15일 날부터 공론화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3월 20일 날 윤석열 당선인이 가겠습니다 확정하고 나서 그때 그 다음 날 회의를 통해서 이거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청와대가 할 일입니까? 국가 안보를 한치의 빈틈없이 한다면서요. 그러면은 용산이 검토됐을 때부터 청와대에서는 야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나 다 취합해가지고 당선인 측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심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그렇게 권력의 얘기하면 당선인 측이 훨씬 무능한 거죠. 현재 왜냐면 권력의 이쪽은 나가는 쪽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선의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선입니까 지금? 왜 도와주려고 하는 게 선이지 그러면은 그게 선의가 아니에요? 지금 온갖 지금 막말을 해대고 있잖아요. 지금 막말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더 한 것 같고. 그것도 맞는 말이네. 네. 갑자기 근데 꼬리를 이런 건 있어요. 서로 막말하고 청와대는 막말을 안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좀 막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하고 있지. 예. 뭐 그거는 좀 윤호중 아닌 것 같아요. 취임덕에다가 예. 뭐. 정치인들이. 예. 그 예를 들면 윤호중 원내대표의 윤호중 원내대표도 그렇고 뭐 중진의 의원들도 그렇고 네. 현역 의원들이 좀 너무 이렇게 거친 말을 쏟아내는 것은 그거는 이제 선거를 위한 걸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취임덕 이런 표현. 예. 저는 일단 이 부분은 양비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이렇게 국가 대사를 6일 만에 결정을 해서 옮기겠다라고 확정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성급하다, 조급하다. 이것은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부작용, 갈등, 혼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선인이 너무 강한 의지를 표현하니까 그냥 밀어붙이기로 하고 있다. 이건 잘못됐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이런 식의 의사결정 시스템은요 상당히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였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이제 논의 단계를 지나갔어요. 결정은 났어요. 대통령 당선인이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요 한치의 안보의 틈도 보이지 않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 뜻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게 저는 현재 권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원활하게 인계하겠다. 더 좋은 정권 이양하겠다. 그리고 모범적인 정권 이양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모습은요. 방해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잠시 두 분의 의견이 너무 충돌돼서 우리 윤태곤 시장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졸속적으로 용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는 맞고 그건 뭐 팩트이고 근데 갑자기 민주당이 막 이제 안보가 뭐 한치에 뭐 이것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조금 웃겨 보인다. 앞서서 이제 우리 코너에서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예컨대 그 북한이 방사포 쏜 거 가지고 그 청와대 쪽에서 그랬어요. NSC 안보장관 회의를 왜 갑자기 하냐 그러니까 아니 뭐 그것도 있고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방사포에 대해 가지고 이쪽에서는 지금 인수위하고 이쪽에서는 도발이다. 그러고 이제 국방부하고 이쪽에서 그거는 뭐 북한이 알아서 한 거지 도발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것들이 이제 분명히 있고 제 생각은 그래요. 50일 만에 안정화 시킨다는 거는 말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뭐 안보 시스템 같은 거 NSC 시스템을 안정화 시킨 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 이전 해가지고 일을 못 할 거냐? 아니 예를 들어 지휘소 훈련도 하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도 가기도 하고 뭐 지방에 양산에 사저에 쉬고 계실 때도 있는데 그때도 일 다 돼요. 그 우리나라 정도 되는 규모의 나라에서 그게 뭐 전화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다 있는 것인데 뭐 저희가 여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여기서 이게 뭐 맞냐 안 맞냐 보다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민주당의 딜레마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힘이 없으면은 편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힘이 없으면 편하다. 결사 반대한다. 근데 우리를 이렇게 밟고 갔습니다. 여러분 저 무도한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야당이 많이 쓰는 프레임이잖아. 힘이 있어. 의석이 170석이 넘고 청와대에서 진짜 예비비 처리 안 해주면은 꼼짝도 못해. 비판하는 거하고 실제로 막는 거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하다가 이거 진짜 막을 거냐?
청와대하고 손잡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참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죠. 지방선거가 걸려 있으니까 지방선거도 그렇고 뭐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부터 퇴임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전직 대통령이 되게 우리나라에 오랜만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분이 형 권력하고 대척하는 상징으로 이렇게 서고 그런 거가 좋냐? 저는 그거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결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미 이제 그건 아니죠.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것 같은데. 저는 반대냐 우리 막는 윤 거냐. 실장의 분석이 되게 맞지만 주체를 조금 분리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가 있고 민주당이 있는데 청와대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선거의 중심에 서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그러니까 전혀 아닌 것 없는데 같고. 근데 밀려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긴 그런 하지만 식으로 된다면은. 근데 이제 그 밀려서 가는 상황이 지금 민주당에 너무 이렇게 거친 이야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 윤 실장의 말이 정확한 게요. 이게 톤과 수위 조절을 잘못하면 중도층은 돌아서요. 지금은 여론을 등에 업은 거예요. 여론조사 58.1% 반대하잖아요. 등에 업었을 때 이거를 아주 그 세심하게 예? 잘 끌고 가야지 이걸 갖다가 등에 좀 업었다고 해가지고 또 막 강공 드라이브로 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역풍으로 윤 실장 그 분석처럼 역풍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면은 들어요. 두 분 말씀 제가 좀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청와대는 정말 안보 때문에 걱정돼서 그런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더 세게 나가고 막 거친 말들이 나오고 이런 거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뒀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좀 그래 보이는 측면이 있죠. 근데 그게 더 나가면 그냥 합리적 반대가 아니라 국정 발목 잡기가 되면 역풍 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이 귀결이 네. 이 여야가 헷갈리는데 이제 앞으로 야당이 될 야당과 전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로 귀결이 되느냐?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 예. 야당과 전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발목 잡았냐? 막았다. 발목 잡았다 하고도 약간 다좀 막았다 하고 네. 발목 잡으면요. 발목 잡아도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막는 거죠. 아예 못하는 거. 로 귀결이 되느냐는 매우 다를 것이다. 그렇겠죠. 네. 지방선거 이게 이기고 있으니까. 교도소 담장 걸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쪽으로 떨어지면 교도소로 들어가는 거고 이쪽 왼쪽으로 떨어지면 이제 사회에서 그 화려한 네온 사인을 보는 거고 그런 거죠. 자, 우리 장성철 교수 예측 타임 한번 갑시다.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야당의 반대에도 합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여당이 될 거냐? 아니면 야당이 막아가지고 여당의 의지가 관철이 못된 거로 규결이 될 거냐? 어느 쪽이 될 야당이 거냐? 어디고 여당이 어디? 민주당. 민주당이 야당이에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할게요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말을 뱉어놨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거는 결사적으로 반대하겠다, 막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아예 못하게 윤호중 하겠다고. 위원장의 그때 워딩을 봤는데 결사의 자세로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보면요. 반대한다인 거고 하지 마라인 거고 우리가 못하게 한다까지는 안 나왔어요. 아직은. 자세히 보면은 그 워딩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희 소장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계속 반대할 거예요. 근데 그 반대하는 거를 넘어서서 진짜 안 돼. 라고 할 거야. 민주당 힘이 있단 말이야. 청와대하고 민주당이. 그렇게 갈 거냐? 그냥 반대하는데 우리의 반대를 무릅쓰고 니들이 해버렸어? 로 갈 거냐? 예비비 같은 건 선집행이긴 하지만 차후에 이제 추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안 해준다면 그 이후에 집행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고 나중에 되면 국무총리 인준이라든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새 정부가 출범 자체가 이거는 전론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방선거에 누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 상당히 이게 지방선거 어려운데 걸려서 더 꼬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죠. 프레임 전쟁인데 아니 도대체 새 정부가 일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발목을 잡어? 저기 저당 진짜 심판해야 돼라는 프레임으로 갈지 아니면 야 윤석열 대통령 처음부터 저렇게 민주적으로 안 하고 여론 무시하고 소통한다면 소통도 안 하고 야당과 협치도 안 하고 국민 통합시켜놓는다고 하면서 지금 지지층 반으로 딱 깔라놓고 이거는 제대로 된 리더십이 아닌 것 같아. 이거 견제해야 돼. 이렇게 나오면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어려울 수도 있죠. 어느 쪽으로 갈 거가 아니라 예측 타임 그러니까 그걸 해야죠 예측.
지금 분위기에서는요. 저는 국민의힘 견제하자라는 분위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김상현 특보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네. 명분이 민주당 쪽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잘 다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론조사에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납득할 만한 설명을 안 해주니까. 설명이 없어. 네. 설득 그게 얘기는 문제예요. 설명. 그리고 지금 청와대나 이런 데는 좀 전에 이제 재정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또 재정을 많이 아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청와대는 많이 양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예비비라는 게요. 요건이 있어요. 요건. 뭐 있죠? 예비비 요건은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게 터졌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무실 이전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워서 국민의 세금을 쓰고 국회에서 그 세금을 쓰겠다는 걸 예산안으로 통과시켜서 하는 게 재정의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다 생략된 상황에서도 도와주려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선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런 예비비는 사실은 원래는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특수한 상황이니까 청와대가 도와줘서 쓸 수 있게 해주려고 한 건데 배려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배려를 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의 돈들이 연쇄적으로 드는 게 있잖아요. 합참의 이전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훨씬 큰 문제를 양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막 가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이거 너무 자, 무리하다. 알겠어요. 제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좀 불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올 10일 날 진짜 청와대가 개방이 돼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가서 구경도 하고 언론에서 와 청와대 이렇고 등산도 이래요 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몰고 가면 당선인은 통일동에서 근무하고. 네, 그런 모습 보이면 또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알겠어요. 자, 윤석열 실장 가정이요. 내가 윤석열 당선인이야 지금. 생각만 해도 좋네. 우리 윤종훈 장관 내 참모야. 같은 윤 씨로서. 빈서실 정무 정무실장. 1팀장 뭐 이런 거야. 야 태곤아. 비슷해요? 안 비슷.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통일동. 이런 뭐라고 그래? 통일동이 아니라 용산 어떻게 해야 되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럼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그럼 물어보지 않을 것 가야죠. 같은데.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문제는 이거 뭐 아닌가? 어떻게 자, 했는데 우리가 내가 이제 좁혀지는 거는 반대하니까 자꾸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5월 10일에 가느냐, 지금. 그렇지. 아니 뭐 한 몇 달 있다 가느냐, 그 그쵸.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용산 뭐 안 가요?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5월 10일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청와대가 계속 반대하면 못 돈도 가지. 그럼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저는 설득해야 돼요, 오히려 청와대를? 제가 만약에 진짜 윤석열 그 당선인하고 가까이 일한다면은 여기는 약간 쉬운 게 있어요. 무슨 이 쉽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가는 게 목표예요. 그럼 가정 관리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여론 관리를 잘하는 게 숙제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들어봐봐. 근데 민주당은 나 당선인인데 막 들어봐봐요. 근데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진짜 막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점을 어디로 찾아야 되는가 민주당은 고민이고 여기는 목표점은 있어. 목표점을 어떻게 스무스하게 가느냐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저 같으면은 저희도 뭐 국민들한테 갑작스러운 면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과 말씀드린다. 하지만은 이 청와대에 대한 그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청와대 시스템에 대한 부분 이런 건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다 나왔던 거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내밀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여론은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 국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효용이 얼마나 크느냐. 이게 더 크다면 이게 우리가 BC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 효용과 비용이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냐 이런 거를 국민에게 보여주면 지금 당선인 측에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당선인 측은 이제부터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유리하다가 아니라 지금 조금 거칠게 나왔기 때문에 예컨대 PC 분석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돈이 얼마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청와대 개방 효과에 대한 뭐 산소 돌아오는 거, 시민들의 관광, 국가 브랜드 효과, 뭐 한국 관광공사에서 따져보니까 1조 5천억입니다. 뭐 그런 거 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때 윤석열 당선인이 얼핏 이야기했지만은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딱 내려가지고 경복궁을 거쳐서 그 뒤에 이제 국문이 있어요. 신무문인가로 해가지고 청와대로 들어가가지고 청와대를 쭉 거쳐서 북악산까지 간다라고 생각해보자.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여서 저는 실제 가봤는데
진짜 좋거든요. 그렇게 가보면은 뭐 이거의 편익이 뭐 1조입니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된 그 결정적인 게 뭐예요? 청계천이잖아요. 잠깐 쉬었다가 더 재밌는 얘기 나올 것 같아서 3부에서 좀 해볼게요. 앞서 우리 김상현 특보가 MB의 청계천하고 좀 비교해서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다. 정리를 하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MB 때 청계천은 그쪽에 생계를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공공 갈등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설득을 했냐? 영상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서 청계천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을 향해서 홍보를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자들한테 공무원들을 너 하루에 몇 명 이상씩 꼭 만나 이렇게 할당을 줘가지고 만나서 접촉하게 하고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는 원동력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장성철 소장 잘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국민에게 이게 도대체 뭐가 좋은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 비용 대비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면 지금의 58.1%의 반대가 현격하게 줄어들 수도 있죠. 뭐 여론조사는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도자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여론조사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이게 설득이 되고 있고 자 이렇게 여론이 변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야지 58.1%가 엄연히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25% 차이예요. 찬반이. 그러면 당시에는 0.73% 차이로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야 김상현 특보 인수위에서 전화 올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하라고? 모르고. 청계천 때 보면 그래요. 제가 뭐 그때 정말 젊은 기자였는데 지금도 젊지만은 사실은 서울시에서 추진할 때 그때 이제 열린 우리당하고 청와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뭐 환경의 명분도 있지만 이거 뭐 MB 좋은 일 시키는 거다라고 했는데 반대 노 많았죠. 대통령이 통 크게 내가 볼 때도 좋다. 그거 고가도로 걷어내고 협조해 주세요.라고 해서 쫙쫙쫙 풀렸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 개통될 때 MB 서울시장이 노 대통령 모시고 가가지고 좋습니다라고 되게 이제 아름다운 풍경으로 갔었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왜냐면 다음 주 또 할 것 같거든 느낌에.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뭐 첫날부터 그러는데 문자 수는 반대 문자가 좀 더 많이 오긴 와요. 저희 프로에도 뭐 앞서 김상현 특보 말씀했던 그 여론조사가 고절의 돈까지 반영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우리 세 번 돌아가시면서 문자 하나씩 소개 좀 해주시죠. 청취자들 의견. 1732님 답답해서 운전하다 차 세우고 남겨봅니다. 저도 이사 한번 하려면 몇 개월을 준비하고 답사해보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곰팡이도 피고 윗집 아랫집 문제도 발생하고 온갖 문제가 생기잖아요. 너무 서두른 건 아닌지 저도 청와대 가보고 싶습니다만 그게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좀 더 신중했으면 합니다. 네, 제가 또 읽을까요? 5920님. 역대 많은 대통령과 현재 대통령도 시도하셨던 거면은 집무실 이전의 의미는 문재인 대통령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문제를 최소화하고 앞으로의 국정을 위해 현 정부에서 협조해주면 안 될까요? 예, 황진호님. 국민이 청와대 반납 요청한 것도 아닌데 윤 당선인 혼자서만 저러는 거죠? 진짜 궁금하네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니까 관전 포인트 그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김상현 특보랑 우리 윤태근 실장이 얘기했듯이 양당이 요 여론을 어떻게 핸들링을 해갈지. 그래서 여론이 지금 반대 의견이 좀 더 많은데 이게 그쵸. 어떻게 변화해갈지 그거가 결국 관건이겠네요. 지방선거까지. 알겠습니다. 요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역시 뭐 똑같이 윤석열 당선에 관련된 얘기인데 인수위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인수위 취재했었죠 이전에 윤태근 실장. 그리고 장성철 교수 인수위 갔다 오셨죠. 네. 네. 우리 김상현 특보는 올해는 안 갔다면서요? 센 분인데요. 강하십니다. 와, 나 안 가요? 막 인수위도 한 거고. 이게 인수위가요. 보니까 지금 뭐 통이동에도 있고, 네. 저 금융연수원 저기에 저 삼청동에도 있고, 그다음에 인수위원 있고 뭐. 전문위원 있고 실문위원 있고 뭐 난리도 아니던데 어제 보니까 언론에 뭐 명단도 공개됐는데 그걸 가지고 장제원 실장이 왜 명단에 공개됐냐 뭐라 그러고 지금 뭐 명단에 들어갔네 마네 난리도 아니던데 뭐 하는데요 인수위가?
인수위는요 이거예요. 당선자의 공약 있잖아요. 그거를 정부에 줘요. 그래서 정부에 각 부처에다가 당선자 공약을 시연할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 와. 그렇게 하면은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만들어 와요. 자 이거는요 올해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2년 계획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선자 공약을 시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오는 곳. 그것이 바로 인수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통이동은 대통령 당선인하고 비서실, 뭐 정무팀 그리고 뭐 김한길 위원장, 김병준 위원장 이런 분들이 있고 인수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 인수위원장하고 인수위원들은 그 금융연수원, 청동, 네, 거기서 근무를 해요. 근데 인수위는 이렇게 있어요. 인수위원장 있고요, 인수위원 있고, 실무위원 있고, 전문위원 있고, 자문위원 있어요. 그래서 인수위 실무위원은 정치권 캠프에 있던 분들이 주로 가고, 전문위원은 공무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일을 많이 하고, 전문위원하고 실무위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자문위원으로 빼줘요. 그래서 자문위원들은 출근을 안 하고 명함용. 그래서 보통 인수위원하고 실무위원하고 전문위원하고 해서 한 200명 내외로 하고요. 자문위원은 명함용이라서 한 300명 정도 줘요. 그래서 한 총 한 500명 정도. 네, 이제 진짜 세서 자문위원 하는 사람들도 있지. 왜? 진짜 세서 자문위원 하는 사람들도 영향력이 있지. 있어서. 굳이 내가 저렇게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사람들도. 전문위원, 실무위원은 그거니까. 그렇죠. 상근이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잖아요. 엄밀히만 법적 인수위 member가 아니에요. 당선인 비서실은 인수위 아니에요. 근데 인수위보다 사실 더 세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묘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공식 명칭이 그게 없어도. 근데 왜들 그렇게 인수 자문위원, 전문위원, 실무위원 이런 거 들어가 난리예요. 나 좋은 그러니까 자리 가는 거예요. 실무위원을 하게 되면은 청와대 갈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다. 장성철 교수가 실무위원이었어요. 전 실무위원 있죠. 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을 하면요, 그 부처에서 완전 승진 케이스. 와, 이 권력과 아주 그냥 유대관계가 그러니까 좋구나. 아주 인간관계가 쉽게 많구나. 생각하시면요. 인수위원이 이제 22명인가 24명인가 장관급, 장관급. 전문위원은 청와대 비서관 1급 공무원으로 치면 그 급. 이제 실무위원은 이제 행정관 내지는 이제 그 부처에서는 국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인수위에 들어가고 그냥 난리구만. 그럼 명단에 누가 들어갔다 빠졌네. 뭐 마지막에 엎어졌네.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닌. 그래도 항상 정권에 받겠다면 이러는구나. 알겠어요. 자, 인수위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요거 우리 김상혜 특보가 네. 요거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던데 인수위 이슈가 실종됐다. 그러니까 인수위 이슈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성철 교수가 언제까지는 뭘 할 수 있고 언제까지는 뭘 할 거다. 이런 걸 국민들한테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국정과제를 뭐 100개를 선정했는데 뭐 10대 공약은 뭐고 20대 국정과제는 뭐고 뭐 30대 국정과제는 뭐고 100대는 뭐다. 그리고 요 중에서 요런 국정과제는 뭐 6개월 내에 이렇게 뭐 이루어질 것이고 뭐 1년 내에는 이렇게 하고 중장기적에는 뭐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그게 좋네 안 좋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인수위의 이슈거든요. 네. 앞으로 이 국가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이슈를 가지고 막 논란이 되고 기사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말씀 맞는데, 자 대선이 3월 9일이었지 않습니까? 11일이고 인수위가 공식 출범한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타임테이블로는 아직까지는 그게 뭐 누가 들어갔다만 안 들어갔다 요 뉴스가 나오고 차차차차 김상혜 특보가 말씀하신 그런 뉴스가 나온 타임테이블 맞아서 전 지금 인수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문제는 이 용산 건이 너무 많이 먹고 나가니까 인수위는 뭐 하는 게 뭐가 있어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느낌을. 그래도 인수위가 하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총리감, 장관감 이런 사람들을 찾는 작업이에요. 그것도 엄청 큰 이슈죠. 그리고 또 이제 인수위원 중에서도 짧은 기간이지만 한 달 반이지만은 평가가 사실 생기잖아요. 주변 사람들 볼 때 아 저 사람은 역시 일 잘하더라. 라는 사람은 뭐 장관 이렇게 가는 거고 저 사람은 이등값이 있는데 보니까 영 아니더라라고 하면은 그런 분은 집에 이제 인수위원을 끝으로 집에 가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용배님. 인수위원 나라에서 월급 줘요? 안 줍니다. 근데 이제 아, 진짜? 인수위원은 대체로 보면요. 교수,
국회의원 그런 것 같아 지금 다. 이런 분들이니까 그분들 자기 원래 월급 받잖아요. 아 그렇구나. 활동비를 주고요. 하루 일당 계산해서 줍니다. 일당 많이 그래서 안 줘. 하루 일당이 그때 8만 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네, 12년. 12년 전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인건비라기보단 뭐 회의비, 자문료, 밥값, 뭐, 교통비 이런 느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는 거죠. 돈을 주지 않고 2달 동안 일을 많이 시키고 부려 먹어도 다들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그렇죠. 돈 내고 들어가죠. 돈 내고 들어간다. 자 알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면. 기부 지금 인수요. 우리 방송에서 제가 알기로 호시탐탐하게 돈을 안 받고라도 들어오겠다라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지만 누구야? 크게 웃으시는 분 아니에요?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돈 받고. 저기 그 안철수 위원장이요. 윤태곤 실장 보시기에는 어때요? 지금 현재 본인의 역할, 인수위원장 역할이나 이런 거 잘하는 것 이런 같아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 원래 좋아했던 분들도 원래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분들도 얼굴 표정이 되게 편해진 것 같다. 아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참 그 일에 붙어 있는 것 같다. 안 위원장이 막 정치적인 센발을 하면은 뭔가 어색해 보이는데 지금 예컨대 뭐 경제 이야기하고 코로나 이야기하고 오미크론 이야기하고 뭐 인수위는 주말이 없다고 생각 밤새 가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 딱 그게 맞는 옷을 입은 느낌. 그래서 저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상일 특보 말씀하신 것처럼 주목도가 낮은 점이 있는데 지금 그 당선인하고 그 주위에선 용산권으로 해가 어쨌든 갈등 지수가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안 위원장이 차분하게 살림을 챙기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래도 그 중심을 잡아주고 안정감이 있는 거죠. 예컨대 지금 무슨 어떤 교수 출신 인수위원장이라든지 당에서 인수위원장이 와가지고 그 인수위원장도 같이 막 용산 이러고 있으면은 되게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하고 안철수 지금 위원장은 확실하게 보완제 느낌이 역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당선인 제1호 프로젝트를 챙기면 세적인 실무는 안철수 위원장이 챙기는 아니 그런 그 거고. 용산 실무 말고 나머지. 그러니까 용산을 윤 당선인이 챙기면 그렇죠. 안철수 위원장은 정책과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자 대통령 총리로 가도 나쁘지 않겠는데 앞으로 뭐 그런 느낌도 줄 수 있는 근데 거죠.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용산 이전 문제가 당선인에게 너무 큰 부담감을 주고 있고 그 공격을 온몸을 다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인수위원장이 좀 걸러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인수위원장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가 용산 이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수위원장이 어떤 언급도 안 하고 어떠한 갈등을 하겠다라는 역할도 안 보여요. 두 분이 완전히 반대 시각이시네. 이게 맞냐는 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완전 생각이 달라요. 그럼 뭐 안철수까지 여기 붙어가지고 뭐 청와대가 문제다 뭐 그게 과연 좋을 것인가? 저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윤 실장 쪽에 약간 조금 더 기울어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쉬는 시간에 둘이 뭐 커넥션 맺더니 말이야. 내 편 안 들어주고 폭로한다. 이미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께서 지휘봉을 들고 나와서 브리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수위원장이 끼어들면 윤 실장 말대로 거기에 올라타서 이렇게 그냥 보조하는 정도의 말을 하는 건데 인수위원장이 뭐 본인이 이렇게 브리핑하고 주도하고 여론을 끌고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거보다는 할 일을 챙기면서 하는 것이 좀 더 국민을 위해서도 낫겠다.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 제 생각은 대통령께서 브리핑을 직접 하시고 대통령 당선인께서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보다 더 큰 아젠다를 던짐으로써 아니 왜 당선돼가지고 보름 동안 계속 왜 용산 문제만 얘기해 이런 비판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한 비판의 화살을 온몸으로 혼자 담았는 것은 안 좋다. 자 그럼 앞서 윤태곤 실장 얘기하는 것대로 하면 역할 분담 잘 된다는 건데 대통령 총리 말씀하셨잖아요. 안철수 위원장의 총리를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뭐 안 위원장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겠죠. 임명권자 중요. 네, 그러니까 물론 임명권자 의사하고 두 사람의 의지가 합쳐져야 되는 거죠. 임명권자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우리 안 위원장께서 일도 참 역시 잘하시고 총리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싫은데요? 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저는 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건. 그거보다는 오늘 아침에 그 권성동 의원 아침 인터뷰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제가 들었는데 그 국민의힘
쪽에 견제가 엄청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왜요? 어떤 계속 이유? 요직만 하셔서 되겠냐, 잠깐 쉬셔야지 뭐 그런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했어요? 네. 아 권성동 의원이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안 위원장한테 나쁘지 않아 보여. 그렇지. 그러니까 그도 정치적인 견제가 들어오는데 저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이제 포지션을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위험한 기로에 있다고 전 보여지는 게 뭐냐면 코로나 뭐 대책 TF 팀 위원장도 같이 맡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 정부의 방역은 정치 방역이고 나는 과학 방역하겠어라고 강하게 지금 국민들한테 선언을 해놨어요. 과학 방역을 제대로 안 내놓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별로 줄지 않으면 특별히 내놓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안철수 위원장의 능력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이게 이런 계기입니다. 거잖아요. 저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아니 민생을 신경 써야지 뭐 왜 이제 인수 뭐 당선인은 뭐 이사 생각만 해 그러면서 이 말이 성대모사 이게 같아.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 그러면서 뭐 대통령의 임기는 뭐 5월 10일까지 맞아. 그럼 5월 10일까지 민생을 신경 써야 될 사람은 자기들인데 아직은 여당인데 자기들은 완전 민생 아무 신경도 안 쓰면서 윤석열 너도 민생 신경 써. 뭐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게. 그러니까 안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그런 공격을 할 수 있는 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윤태권 실장 말을 듣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청와대를 공격을 하잖아요. 안 도와주려고 그런다. 발목 잡는다. 그건 좋은 전략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거는 오히려 고집으로 지금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해지면 불통이다라고까지 가요. 고집 소통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고집 소통은 없잖아요. 고집 불통이지.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예측 타임 장성철 교수 안철수 위원장의 다음 행보는 뭐? 국무총리 가시죠. 국무총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시장은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왜 빼지, 그러니까 여기서? 안철수가 이러할 거다 저러할 거다 별개로 불은 다 지펴놓고. 그 그림 아니 여보세요. 이 그림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속으로 뭐 이상한 뭐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크게 반대할 명분도 없다.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이 어떨지는 그건 모르지. 주식 어떻게 주식 그럼 안 내면 그러니까 주식 그런 때문에 그런가? 부분까지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게 돈의 문제라기보다 안 위원장이 그 안랩에 대한 정말 애착 그리고 이제 그 대주주를 창립자니까 해서 있을 수밖에 없죠. 지분이 워낙 높아가지고 이게 이제 막 분산됐을 경우에 회사가 흔들릴까 봐 그런 걱정하는 건 인지상정인데 근데 안 위원장도 이번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걸 풀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다음 대선 도전하고 하려면은 풀 때가 되긴 했죠. 전 여기서 잠깐. 여기서 가죠. 안철수 위원장이 정말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발전하려면요. 그 경제적인 그 부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걱정하고 지고 가면서 뭐 양손의 떡도 아니고 뭐 권력과 명예와 재산과 뭐 부와 이런 걸 다 갖겠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안랩에 총리 못했다. 이 프레임은 되게 안 좋은 프레임이죠. 안 하더라도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나는 안 했다로 가야 되는 건데. 저 주식 팔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할 거면 이건 안 된다는 거구나. 그럼 정치 끝이죠. 그럼 저 장청철 교수도 주식 정리해야 된다는 당연히 거죠? 백지신탁 하면은 6개월 아닌가 60일 아닌가 다 팔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자동적으로? 그 제가 볼 때 백신탁 해가지고 그것을 백신탁 위원회입니까? 뭐 그 위원회에서 정리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유명무실한 것 같아서 이번 근데 기회에 법상 좀- 돼 있잖아 그렇게. 근데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 하나도 정리 안 됐잖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근데 심지어 여기는 펀드도- 워낙에 상장 주식이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상장 주식 자기 개인 회사 성격일 건데 냈는데 아무도 안 사는데. 배 아파. 뭐 주식 얘기하지 마. 배 아파.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장성철, 김상일, 윤태권 세 분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